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11장 6절 효율적인 예산제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효율적인 예산제도. 여러분, 예산제도 관련해서는요, 우리 행정학이나 이런 재무행정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학에서도 옛날에 좀 많이 다루긴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보시면 지금까지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팽창하면서 낭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분이 이렇게 팽창해요. 정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게 되는데 요거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거를 잘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견제하는, 체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예산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생산성에 관해서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요. 지속적인 평가와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지 요거 지출이 팽창적으로 증가하는데 운영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지출을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부 부문은요, 아시겠지만 민간처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윤이라는 정보가 없어요. 민간에서는 이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돼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윤이라는 정보는 거기 보시면 효율성과 관련한 신속하고 또 정확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망한다니까요. 정확한 효율성에 대한 정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특히 이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문은 또 경쟁의 압박이 없어요. 경쟁의 압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낭비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제도 이게 중요한데 예산을 운영할 때요.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있어요. 하나는 점증주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합리주의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뭐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이렇게 측정해서 하려고 하면 약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 야, 작년도에 예산 얼만큼 썼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점증주의라는 인크리멘털 한다는 것은요. 다음 해의 예산을 책정할 때 각 부처의 올해 예산에다가 일정 비율만큼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기존의 예산 규모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점증주의가 되고요.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늘 불려가지고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주의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너무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냥 간단해서 하는 거야. 간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해서 관행상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미국의 경우 예산이 점증주의 접근법에 의해 편성되고 있다는 예측이 현실과 또 잘 맞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대신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344페이지 보시면 예측이 가능해요. 특히 단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야, 우리 예산이 얼마나 예산을 받을까? 아니, 작년 대비 한 5%, 3% 더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정도 되겠군. 그렇게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줄 볼까요? 단순한 점증주의 시각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한계가 뭐가 있나 보면, 아니, 알파라는 거 오케이 알겠는데 왜 알파야? 3%면 왜 3%야?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왜? 이게 없어요. 자, 거기 보시면 알파는 또 일정한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요. y가 없고 알파는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리고 부처마다 달라요. 크기가 달라. 이렇게 기준이 뭐야? 합리적인 기준이 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점증주의적 시각과 같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합리주의 시각에 따르게 되면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말 그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요. 중위투표자 이론이나 투표자 연합에서 얘기했던 공공선택 개념을 활용해서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중위투표자라든가 아니면 투표자 연합 그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투표자 같은 경우에 윌리엄슨 측면에서 올리브 윌리엄슨 노벨상을 받은 학자죠. 합리주의적 시각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어떤 부서의 알파 값은 다른 부서보다 만약에 더 높다? 더 빨리 증가한다? 수요 측면이라는 거야. 그래서 수요 측면의 요인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더 원하는 거야. 그 부서가 하는 수요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알파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볼까요? 비용 할증 가격 설정의 원칙을 사용해서요. 비용 할증이야. 평균 비용에다가 일정 부분만큼 더해서 마진을 붙입니다. 그래서 비용 할증 마크업이라 합니다. 가격 설정의 원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M이라는 게 할증률이야. M이라는 것은 할증률인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빼기 1분의 1 이렇게 해서 우선 탄력성에 반비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파 값이 서로 다르게 되는데 그 원리는 각 주에 보시면 이중구 교수님 책에 미시경작이 있다는데 이 정도로만 살짝 보시고요. 자, 거기 보니까 마지막 단락 볼까요? 윌리엄슨에 따르면 정치인은 지출 프로그램의 적절한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이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요거 국민들의 수요의 탄력성, 가격 탄력성 이걸 반영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요. 요거 M이라는 값을 결정하고요. 요 마진입니다. 마진을 결정한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알파의 값은 원래 값에다가 마진만큼 이렇게 더해서 책정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알파 값은 부서마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단락 가보시면 공공 서비스에 대한 탄력성에 반비례합니다. 탄력성이 작다? 그만큼 니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만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력성이 작을수록 마진을 높게 책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합리주의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점증주의 방식은 주먹구구식이라고 거기 나와 있네요. 주먹구구식으로 해는 그런 방법과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합리적이야. 근데 합리주의는 거기 보시면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이걸 찾아내려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점증주의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거 정보 구하는데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됐어. 전년 대비 그냥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두 번째는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산제도의 실예 이렇게 볼게요. 다양한 예산제도가 있을 텐데 우리의 관심사는요. 제목이 뭐야? 효율적인 예산제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산제도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요. 프로그램 예산제도예요. 프로그램 예산제도. 오케이. 자, 프로그램 예산제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 많은 나라에서는 각 기관의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지출의 대상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품목별 예산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 그대로 어떤 품목인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품목별 라인 아이템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각 부서별 예산이 예정된 항목에 따라 충실하게 사용됐는가 그걸 사후적으로 체크, 통제하는 거야. 근데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서의 일이 중복될 수 있어요. 신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거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 예산 제도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거기 우선 비슷한 목표와 기능을 가진 부서들을 찾아내고 묶는 일부터 합니다. 거기 얘가 잘 나와 있어요. 한강의 수질 개선 사업이 목적이다 그러면 환경국의 물환경정책국,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그거와 관련된 부서들이 거기 나와 있는 사업의 주체와 상관없이 프로그램들을 사업 단위로 하나로 묶어서 그걸 바로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게끔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조합을 사용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앞에 했던 중복을 막아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요게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산이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 부서가 아닌 프로그램,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정보 활동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고요. 부서별로 예산이 배정되는 종래 예산 제도는 정보 활동에 약간 투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인풋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말 그대로 성과 아웃풋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의 존슨 행정부에서 활용되었었는데 그게 PPBS라고 합니다. 거기 프로그램 나와 있죠.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로베이스라고 하죠. 0기준 예산 제도예요. 0이 빵이야. 언제나 우리 제로에서 시작해서 새롭게 리셋 해가지고 사용하는 예산 제도야. 제로베이스드 예산 제도인데요. 자, 이거는요, 말 그대로 제로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평가해.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하게 아이디어는 좋아. 근데 문제는 뭐다? 매년 새롭게 평가해야 되니까 돈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기 보시면 제로 베이스 0기준이라는 개념은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떤 부서의 아주 낮은 활동 수준을 뜻합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최소한의 활동 수준인데 일단 0기준에서 자신의 활동 수준에서 나오는 편익이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말이야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이 커서 나름대로 존재의의가 있어. 이걸 맨날 보여야 됩니다. 입증해야 돼. 스스로 자신을 입증해야 되고요. 매년 말 그대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롭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쵸? 매번 성과에 따라서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단락에 너무 행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카터 행정부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예, 비용도 많이 들고 예, 말들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효율적인 예산제도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효율적 예산제도를 끝으로 정부 지출과 관련한 얘기, 분석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뒤에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음 챕터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